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오랜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행정 직원분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환자분의 보호자께서 보낸 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다. 질문에 답을 잘 해주지 않아서 불쾌했다. 등등 화가 많이 나셨더군요. 제가 더 경험이 없고 어릴 때는 이런 민원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물론 오늘도 감정의 동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 직원분께 환자가 너무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간호사와 조무사들이 밥도 못 먹는 등 여러 사정들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민원인께는 무조건 죄송하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제게는 늘 큰 감정 소모와 상처가 되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궁금증이나 감정 케어가 대학병원 종양내과 진료실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의 감정 케어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걸요. 뒤에 20명 이상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수업 수준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계속한다든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물어본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우회적으로 나쁜 소식을 전하면 집요하게 다시 물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결국 주치의로부터 직설적인 표현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무래도 나쁜 소식의 내용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기도 했고 제 스타일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까지도 다 합니다. 아무튼 누군가 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은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영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써보기로 했어요. 죄책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그 신경 쓰이는 마음을 그 마음을 동력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짧은 진료 시간이나 친절하지 않은 저 같은 주치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암 환자분이나 그분들의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지난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회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검색창에 항암 치료를 치면 뜨는 자동 완성 검색어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항암 치료는 사기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관련 영상은 굳이 보지 않았어요. 진료실에서 불친절하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저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약한 편이랍니다. 사기라니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문장이 자동 완성 검색어에 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자연 치료를 하겠다던 몇몇 환자분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자신이 하고 있는 자연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 CT만 주기적으로 찍어달라는 분도 계셨고, 제가 드린 약을 타가서 먹지 않고 몰래 다 버리다가 병이 나빠졌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백한 분도 계셨고, 한동안 자연 치료하겠다며 오지 않으시다가 더 나빠지고 증상이 심해지니 다시 찾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네, 대부분의 항암제는 독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 작가가 암세포도 생명이다 라는 대사를 써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세포는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암세포는 어쩌면 정상세포보다 더욱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막 움직여 다니며 우리가 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상세포와 정상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생명력이 강한 암세포를 죽이려면 당연히 강력한 독을 써야겠죠? 항암제가 발견된 배경 자체가 1차 세계대전 중 살상 무기로 개발된 머스타드 가스, 겨자 냄새가 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걸 연구하다 골수를 억제하는 독성을 발견하게 됐고, 그걸 백혈병을 치료하는 역할로 새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백혈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인 것이죠. 1세대 항암제 혹은 항암제의 시조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회를 먹어도 되나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처럼 새로운 기전의 신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독성이 덜한 약들도 많이 있어요. 독성에 관해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프로토콜상의 스케줄에 의해서 항암제의 종류를 바꿀 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약이 더 독한가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심한 부작용이 올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순합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드물게는 환자 개인의 유전적인 약물 대사 체질 때문에 특정 항암제에 특히 아주 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드물고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데 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보고 약을 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요즘은 항구토제가 워낙 잘 나와 있다 보니 예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구토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로 토하게 만드는 약이 있는가 하면 근육통이나 설사를 주로 일으키는 약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환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개개인으로 본다면 약을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100% 알 수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어떤 사람은 메스꺼운 걸 더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통을 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같은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써도 어느 때는 조금 더 힘들고 어느 때는 좀 덜 힘들 수도 있겠죠. 대개는 같은 약의 같은 용량인 경우 비슷하겠지만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투여를 하면 쌓이는 부작용, 대표적으로 말초신경병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발끝이 저리는 증상이죠. 아무튼 항암 치료가 사기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중앙 생존기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평균 생존기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걸 일주일 연장시킨다고 승인받고 보험도 되고 했던 항암약이 있었어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연장이 된 걸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중앙 생존기간이라는 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반에 50명 있는데 25등 성적이 몇 점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반에서 다 같이 공부해도 어때요? 1등도 있고 50등도 있죠.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1등부터 50등까지 있겠죠. 여기에서 50등은 어때요?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맞아요. 표적치료제 같은 약은 그나마 미리 특정한 검사를 해서 이 약을 썼을 때 들을 것 같은 환자에게, 즉 해당이 되면 씁니다. 타율이 높을 환자를 미리 선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항암제 효과의 타율이 50%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20-30%만 돼도 다들 써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암이 재발되거나 진행되면
사망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모든 약이 그렇지만 특히 항암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입니다.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암으로 죽을 확률이 그것보다 크니까 약을 투여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 개념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이나 의료행위는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병으로 죽을 확률이 부작용으로 죽을 확률보다 클 때 꼭 하는 거죠. 아무튼 점점 항암제도 암 치료의 기술도 점점 타율은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은 따져봐야겠죠. 항암 치료가 사기인 상황이 될 확률이 높을지를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저렇게 했어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자들이 다음 연구를 계획할 때 앞의 연구를 참고하거나 의사들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거나 역사를 돌아보고 그것을 현재에 반영할 때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한 30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과거 의술의 기록을 보고 비과학적이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듯이 아니 그런 독극물을 몸에 넣었단 말이야?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를 미리 살 수 없는 우리는 지금 현재에 가장 최선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중앙 생존값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으로 따지면 더 편차가 심하겠죠. 환자 개인의 여러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자의 나이나 원래 앓고 있던 다른 질병, 가족관계, 재정 상황, 체력 등등 환자가 매우 고령이고 독성은 큰데 효과의 기대값은 적은 경우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 번 의논을 해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 요즘 저는 일단 한 주기 해보고 결정합시다 라고 하는 편입니다. 보통 주사항암 치료는 1주나 2주, 3주 혹은 4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한 주기를 해보고 독성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한 후에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기를 고 할지 스톱할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낮은 기대값과 높은 독성을 가지는 항암 치료의 상황이라면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사기였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암인지 병기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혹은 4기인지 어떤 종류의 약을 쓰는지에 따라 약물 효과의 기대값과 확률적인 독성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1회의 짧은 진료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히 게다가 미래를 다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증상이나 생각, 항암 치료의 목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주치의에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